자, 미국 시장 좋다. 중국 시장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왜 이러냐?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들여다보세요. 어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버설라에서 함께하는 곽수영의 경제단판 곽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정성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제단판을 쭉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경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때 제가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늘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이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 제약식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하나의 총합체고 오케스트라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 같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좀 답답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은데, 저도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까라는 게 하나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통계적인 내용을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제학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수치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계산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로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표로 뭐 실업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지표일 따름이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쨌다는 건데에 대한 확률적인 통계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미국 경제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경제단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드리지 못했다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경제단판을 시청하실 때 제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 이 부분이 5만 원대로 내려갈 건지 어떨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경제단판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6개월 거의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경제단판을 촬영한 게 한 100개가 넘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들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미국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 대중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제가 한중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 삼국지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00편이 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다 끊어져 있죠. 그거를 다 일일이 연결을 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져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셔서 그 내용 컨텐츠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하나의 실로 이렇게 엮으려고 한 노력을,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 좋다. 중국 시장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왜 이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앞으로 21세기에 1990년, 20세기의 후반대에 소위 잭팟을 일으켰던 산업들이 디지털 정보 산업이었거든요. PC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이거를 누가 시작을 했느냐? 당연히 미국이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시장이나 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많은 형태의 기업이 나타나고 또 부품 소재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나오고 하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다우지수를 보면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J커브가 90년 이후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막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니까 중국 시장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중국이 21세기에 벌어질 세계의 선도 산업, 그것이 우주항공이 되었든 바이오 산업이 되었든 드론이 되었든 AI가 되었든 어떤 산업이 되었건 그거를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기술을 개발해서 이 중국 기업이 아니면 세계는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16,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답이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왜? 지금 중국 경기가 사실상 안 좋거든. 그림자 금융에 11조 달러 정도 되는 부채가 있다는 것이고 내수 경기가 다 깔아앉았고 부동산 개발 산업자 가운데서 1위, 4위, 3위 할 것 없이 다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고 중국에서 소위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 동안에 주택 구매가 늘어났다고 발표는 했지만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있나 우리가?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중국의 베이징이나 북경이나 홍콩 지수나 상해 지수 이런 지수를 보면 2015년도에 폭락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 폭락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거 이제 확률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구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그 자본주의의 역사는 추동력, 그러니까 무엇이 자본주의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왔느냐를 놓고 보면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 그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사회과학도 존재를 해요. 자연과학이 혼자 독보적으로 키워왔다? 절대 아닙니다. 사회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 자연과학도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기계 문명에 인간들이 휘말려 들어가서 기계 문명이 인류의 어떤 그 사고나 생활 방식을 점유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구의 과학 발전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발전이 각각의 역할을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주의가 태어났고 그래서 경쟁을 해왔고 사회주의가 어떤 부분에서 위크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1990년에 나타났고 19세기에 나타났던 이런 사회주의와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결국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승부가 일부 났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와 투자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당 독재 사회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 통계론을 기본으로 한 서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의 성장 그 프레임에는 중국식 경제 성장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시적으로 내려가면 중국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서구는 선진국은 확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확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올해 이번 9월달 FOMC 미팅에서는 51% 확률로 0.5%포인트 비컷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에요. 0.5를 할지 0.25를 할지 그 확률을 어디로 어떤 것을 통해서 냅니다. 근데 그 확률을 어디로 나타내죠? CME의 선물 시장에서 금리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해 내려갈지에 대해서 95%의 확률, 50%의 확률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9월 달에 할 때도 0.25%포인트 할 거다는 전문가도 있었고 0.5%포인트 비컷 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도 있었고 근데 월가에서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방준비은행 금리가
0.5%포인트 B컷을 할 확률이 48%에서 53%로 늘어났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식으로 확률론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확률은 뭐냐? 과거의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 용어로 시계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사회적 용어로는 역사예요.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벤트가 나타날 확률은 이런 경우와 이런 온도와 습도가 나타날 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높더라 낮더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는 사람이 미국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통계를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고 중국 경제를 직접 몸소 체험한 분들, 중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이 보고 거기서 공부한 분들이 북경이나 이런 데서 이 통계 지수가 나올 때, 공산당 기관지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거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정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량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계량적 가치와 판단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막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이 붐이 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식의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식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국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국의 증시, 자산시장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충분히 그 과거에 그런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중국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커가더라라고 하는 그 감을 지적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약간 다르죠, 흐름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조작시장이라서 저는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제가 생략해서 갈로 안에 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산시장, 증시는 소위 주주들에게 배당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미국 시장은 배당을 많이 해주잖아요. 배당도 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시장과 같고, 그럼 이거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 보존이나 증식에 사용될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로또 복권 사는 형태로 투기적인 시장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라는 걸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경제를 할 때 우리가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과, 심리학과, 인문학을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토막해서, 자, 심리적으로 어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는 심리니까 경제는 심리다 이야기 들을 때는 맞아. 그러다가 다음에는 이제 경제는 과학입니다. 그럼 맞아. 과학기술이 발달돼 맞아. 그 다음에 경제는 정치입니다. 그럼 정치 이야기 맞아. 그럼 이게 다 서로 떨어진 상태로 이해하고 그때 끊어서 이해하시면, 스타카토로 이해하시면 이게 교향곡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교향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국가가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성장을 시켰다. 그러면 고용을 많이 하겠죠.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겠죠. 소득을 많이 갖게 되면 소비가 늘고 또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오를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리고 또 상품 소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기겠죠. 더 많은 편리함,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또 고용을 하겠죠. 또 소득이 늘겠죠. 고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면 경제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100년, 200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지금 역사적으로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그건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 욕심이 많아요. 욕망. 그거를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가 비속어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더 돈이 많이 가지고 싶고, 정치적인 파워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기타 등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못난 사람 집 밟고 일어서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성립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딱 보니까
쟤들 봐. 자본가들이 어린 애들까지 노동을 착취를 하고 농촌에서 온 사람들한테 저임금 주고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있네? 저거 노동자 농민들이 반발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 계급들이 계속해서 노동을 착취하겠네? 사회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 체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장 경제 체제와 반시장 경제 체제, 원래부터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본가적인 마인드, 인간은 뭐든지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존재했었는데, 이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게 민주주의 체제, 공화정 체제, 왕정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이에서 할막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야, 노동자 농민이야, 단결하고 일어나라, 봉기하라,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 정부가 다 알아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체제로 가면 인민들은 행복할 거야. 행복했나요? 근데 안 됐잖아요. 옆 동네는 각자 알아서 동기부여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인센티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해서 리더도 뽑고. 근데 이쪽은 일당 독재 체제로 가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라고 하는 그 유토피안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맞지가 않더라. 참 옷은 멋지고 화려한데 이 멋지고 화려한 반짝반짝이는 트로트에 맞는 옷을 입고 가곡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제 이런 경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자산시장의 흐름, 중국 자산시장의 흐름, 한국 자산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다 동시에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만 보시면 안 되고, 한국 시장이 이러면 중국 시장은 어떨까? 일본 시장은 어떨까? 미국 시장은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더 쉬운 게, 저는 쉽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한 7, 80%가 미국 경제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말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만 투자를 하고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식 조건 가운데,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충분 조건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의 충분 조건이 뭐냐? 미국 시장에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 절대적인 조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외교적으로 풀고 정치적으로 푸는 거를 뭐라 그러죠? 동맹외교라 그러잖아요. 군사 동맹외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동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맞는 인문사회 과학적인 역할까지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선진문물 익혀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한국에 와서 학생들 막 가르쳐요. 자, 이게 조직론이고 이게 행정론이고 이게 거시경제고 미시경제고 이게 수요함수고 효용함수고 막 가르쳐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철학이고 서구 선진 유럽의 철학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은 전부 친미학자들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생존 방식이에요. 왜? 미국이 절대적인 과학기술 문명과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를 가지고 호환되지 않는 다른 과학기술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미국과 경쟁하게 되잖아요.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었다.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었다. 미국은 내연기관이다. 우리는 전기자동차다. 그럼 전기자동차의 가격과 미국 내연기관의 가격 차이가 어떤 소비자들에게 반응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결국 한국의 자동차가 이길 것이냐 미국의 자동차가 이길 것이냐를 두고 싸우지 않겠어요. 이 경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미국이 내연기관을 가면 내연기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에 만드는 만 개의 부품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생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거를 원천과 하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왜?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먹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는 말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말과 같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비싸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 환율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환율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은 이거는 미국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도 된다는 말이고, 미국이 갖는 문제점보다 우리나라가 갖는 문제점이 더 심각해지죠. 왜? 우리는 원천기업이 아니잖아요. 하천기업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원천기업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하천기업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베가디 네이버, 이웃을 가난하게 하라. 미국은 기축통화도 가지고 있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 외환위기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금가락지 내고 다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반미주의로 가져간다? 또 미국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우리가 독립된 경제체제로 우리 한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듣기 좋죠. 그리고 자긍심도 생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원천 기술,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 69억 5천만 명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허풍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이슈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의 어떤 향방,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을 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가 우리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면 우리의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근데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 버렸으면 수입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더 어려워지면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주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무슨 말인지 또 이해 못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오케스트라라는 거예요. 경제한 사람이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오케스트라를 보는 거예요. 정치 전공한 사람은 정치 외교적 입장에서 또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연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에 함축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금리가 미치는 파급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이게 시장 금리에 단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은행 장이고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우리 은행, 제가 사주예요. 야, 임원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떨어뜨렸으니까 빨리 기준금리 우리도 시장금리 떨어뜨려. 라고 하는 게 그 은행의 수익을 올리는 거겠어요. 기다려봐. 저 기준금리 떨어뜨려도 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서서히 떨어뜨려. 왜? 우리가 갑이야. 우리가 돈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 필요 없어. 기다려봐. 천천히 해. 근데 우리는 일단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떨어뜨렸으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에 돈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 비용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득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 주가도 오르고 할 거 아니야. 배당도 주주들한테 배당도 늘릴 것이고 배당은 안 주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 금리는 금방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리든가? 쭉 과거 역사 기록을 쭉 이제 타임 시리즈죠. 계량적으로 회귀 분석을 딱 하니까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6개월 뒤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미국에서 6개월 뒤에 금리를 떨어뜨렸다. 시장 금리를. 그러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사람들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조금 살아나려고 그러면 6개월 뒤에 미국 경제를 봐야 되겠구나까지는 이제 짐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 경제지 한국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때 또 얼마를 기다려야지만 우리 금리가 또 떨어뜨릴 수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또 우리 한국 학자들이 막 계산하니까 1년 2개월 정도 걸리더라.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6개월 뒤에 미국 시장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1년 정도 기다려야지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오더라. 호수에 돌을 톡 떨어뜨리면 파도가 동그란 파도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 속도를 계산하시면
금리를 연준이 떨어뜨리면 1년 6개월 뒤에 그 파도가 우리 한국 경제에 와 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에 마치 우황청심환을 먹었거나 뭐죠? 산삼, 산삼을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들여다보세요. 어때요? 민생 그러잖아요. 더하기 말은 민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앞으로 1년 6개월 뒤에 겨우 이제 숨을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숨을 제대로 쉬게 하려 그러면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조화롭게 숨을 쉬려고 할 때 숨을 제대로 쉬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나요? 정부는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희망적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